수세기의 분주함에도 지평선이 흔들리지 않고 첫 햇살이 신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대지에 닿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뿐 아니라 온 세상이 탄생하고 생각이 형상화되고 용기가 전설이 되는 곳. 바다는 해안을 따라 숨쉬며 비밀의 짭짤한 맛을 가져오고 대초원은 세상의 끝자락까지 뻗어 고대 바람의 속삭임을 품고 있습니다. 시간의 안개에 쌓인 이 끝없는 공간에서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힘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르고 강력한 두 가지 시작이 같은 땅에서 단 하나의 숨결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이 위대한 결투를 이해할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 어딘가 고대의 길들이 교차하는 곳,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바위투성이 언덕 사이에서 거대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기는 변화의 예감으로 가득 찼다. 돌멩이 하나하나, 바람 한 줄기가 평범한 것이 영웅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상을 향한 투쟁이 삶의 의미가 될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1세대의 땀과 피로 흠뻑 젖은 이 땅은 노래와 전설로 기념될 전투의 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거인의 새벽, 헬라스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 전체를 밝힐 빛을 밝힐 새벽이었다. 바다가 하늘과 맞닿고 산이 별과 만나는 이 축복받은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모든 돌멩이가 위대한 업적의 기억을 간직하며 모든 해넘이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바람 한 줄기, 파도 소리 하나하나에서 이미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 두 강대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곳 어딘가 고대의 길들이 교차하는 곳,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바위투성이 언덕 사이에서 거대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기는 변화의 예감으로 가득 찼다. 돌멩이 하나하나, 바람 한 줄기가 평범한 것이 영웅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상을 향한 투쟁이 삶의 의미가 될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1세대의 땀과 피로 흠뻑 젖은 이 땅은 노래와 전설로 기념될 전투의 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거인의 새벽, 헬라스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 전체를 밝힐 빛을 밝힐 새벽이었다. 바다가 하늘과 맞닿고 산이 별과 만나는 이 축복받은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모든 돌멩이가 위대한 업적의 기억을 간직하며 모든 해넘이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바람 한 줄기, 파도 소리 하나하나에서 이미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 두 강대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티카에서 성장한 도시의 성벽 앞에서 잠시 멈춰봅시다. 아테네. 그 이름 자체가 지혜와 힘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수천 개의 심장이 박동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태양을 향해 솟아오른 하얀 대리석 사원들과 그림자가 얽힌 좁은 골목길들 사이에서 세상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부르는 종처럼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단어입니다. 도시의 심장, 아고라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장인, 철학자, 군 지도자 등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금빛으로 물들며 청동상과 흰돌에 반사됩니다. 공기는 군중의 왁자지껄한 소리, 토론, 웃음, 그리고 노래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이디어가 탄생했고 그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처럼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사람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곳, 이 땅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깨달았습니다. 아테네는 정치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재단이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던 철학자들은 거리를 누비며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이나 신전 계단에 모였습니다. 영원한 질문을 던진 소크라테스, 이상적인 형상 세계를 제시한 플라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아리스토텔레스. 마치 빗줄기처럼 그들의 말은 무지의 어둠을 꿰뚫고 지식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뿐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술, 오 아테네의 예술이여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조각가들은 신과 영웅들을 조각하며 대리석의 움직임과 열정을 불어넣었다. 건축가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세웠는데 그 최고의 업적은 조화와 웅장함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모든 선, 모든 디테일이 마치 돌에 새겨진 노래 같았다.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극장은 관객들을 웃고 울게 하며 선과 악, 운명과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으리피데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며 영원한 인간의 열정을 일깨워준다. 아테네는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지혜와 아름다움의 장막 아래 활기 넘치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토론하고 투표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티카 해안을 휩쓴 바닷물은 상품뿐만 아니라 머나먼 땅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이 도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지녔으며 때로는 오만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인류 발전의 정점, 온 세상을 밝힐 빛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밝고 매혹적인 빛은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감탄을 자아내고 심지어 부러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 철학, 예술을 갖춘 아테네는 많은 이들이 열망하는 등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빛을 위협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돌멩이가 역사를 숨쉬는 이곳, 이 도시에서 미래의 초석이 놓였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 또한 예고되었습니다. 문명의 요람인 아티카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힘을 시험할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빛이 황금빛 강물처럼 펼쳐지는 곳, 펠로폰네소스의 그늘진 계곡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매서운 산바람과 메마른 땅에서 겨우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스파르타였습니다. 북적이는 아고라와 우아한 신전이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영원을 향해 뻗어나가는 야영지이자 요새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생존을 가르쳤습니다. 스파르타인의 삶 전체는 단 하나의 목표, 완벽한 전사를 만드는 데 종속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자는 버려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잔혹한 일이었지만 스파르타인들은 이것이 부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전투에서 자신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7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이 전투인 혹독한 학교, 아고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배고픔,
추위를 견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종적이고 규율적이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집 매트에서 잠을 자고 빈약한 음식을 먹었으며 종종 직접 채집하기도 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사치는 단순히 탐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서 주의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햇볕에 그을렸고 훈련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강철과 같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스파르타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나약함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에 봉사할 자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스포츠 참여가 금지되지 않았고 강하고 건강했습니다. 결국 미래 스파르타인의 탄생이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정 노예 제도를 몰랐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동안 집안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또한 하나의 주된 목표에 종속되었습니다. 바로 전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들은 조국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는 엄격한 위계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최상층에는 스파르타인, 즉 완전한 시민이자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자유시민, 장인, 그리고 정치적 권리가 없는 상인인 페리오에키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에는 스파르타인들이 사는 땅에서 일하는 노예인 헬로타이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보다 수적으로 훨씬 많았고 끊임없는 혼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젊은 스파르타인들로 구성된 비밀 경찰 조직인 크립티아이는 헬로타이족을 야간에 습격하여 가장 강하고 용감한 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공포는 헬로타이족에게 늘 따라다녔고 이 공포가 스파르타 시스템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모든 스파르타인은 하나의 메커니즘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 욕망, 그리고 감정은 모두 국가에 대한 의무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유명한 간결한 말투와 간결함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창처럼 정확하고 묵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행동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의 엄격함, 이 철칙 뒤에는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감탄을,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웅장한 건물을 짓지도 수세기 동안 지속될 예술 작품을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삶 그 자체였고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역할을 다하는 완벽한 사회였습니다. 어떤 위협도 견뎌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자제력에 기반한 사회였으며 정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음식은 간소했고 옷은 거칠었으며 집은 검소했습니다. 과도함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원은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지배력을 유지하고 국경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이 경직된 시스템 속에서도 일종의 조화가 존재했습니다. 질서와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 조화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견고함과 불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힘, 전사의 정신, 그리고 철칙이 스파르타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적도 견뎌낼 수 있는 군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군대, 철학과 예술로 가득한 호화로운 아테네를 배경으로 스파르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질서가 지배하고 힘과 의무가 지배하는 세상, 자신의 시간, 자신의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 시간은 너무나 멀고 달라 보이는 바로 그 아테네 때문에 다가올 운명이었습니다. 두 세계, 두 이상, 필연적으로 충돌할 운명이었던 두 길. 바람이 거친 노래를 부르는 산 그림자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힘이 움트고 있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을 이루는 힘. 온 헬레니즘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전투를 준비하는 힘. 전사의 땅, 규율의 땅, 신비의 땅, 스파르타는 위대한 업적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다가올 변화를 기대하며 멈춰 섰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동쪽 어딘가 푸른 바다와 저 멀리 산 너머 나일 강에서 인더스 강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제국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금이 강처럼 흐르고 군대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왕들의 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서서히 서쪽으로 시선을 돌려 작지만 위풍당당한 그리스 도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과 복종 그리고 고대 전통 위에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상하 왕좌에 앉은 통치자들은 세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다른 민족을 하인으로 여겼습니다. 페르시아에는 고유한 질서와 장엄한 리듬이 있었다. 신하들의 속삭임, 황금이 부딪히는 소리, 왕도를 따라 질주하는 수천 마리의 말 발굽 소리, 이 모든 것이 권력과 불변의 느낌을 자아냈다. 만국의 통치자이자 위대한 왕은 신의 의지의 화신이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명령은 곧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번쩍이는 기계는 그 야망의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권력, 새로운 땅, 새로운 부에 대한 욕망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리하여 동쪽에서 밀려온 이 물결은 헬라스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각자 고유한 법, 신, 그리고 자부심을 지닌 수많은 도시 국가로 분열된 그리스인들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우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아래 통합된 페르시아 제국은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 삶과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관습,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만왕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심지어 가장 작고 가난한 도시 국가들조차도 독립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땅 한 치, 신전의 돌 한 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갈등의 첫 불씨는 소아시아에서 타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황금기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미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느낀 아테네는 반란군을 지지했습니다. 강력한 왕에게 도전하는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척의 함대와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대기는 불안으로 가득 찼고 바람은 임박한 전투를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내분과 사소한 충돌에 익숙했던 그리스인들은 갑자기 자신들을 모두 집어삼킬 수 있는 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가 헬라스에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주 갈등하던 제각각 다른 도시 국가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의 적, 공동의 두려움, 공동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그리스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 어제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던 도시들이 이제는 공통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규율을 갖춘 스파르타인들은 육전에 대비하고 있었고 해군력이 강화된 아테네인들은 해군력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위협에 직면하자 이러한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초기의 충돌은 잔혹했습니다.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소규모 아테네군이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저지했던 마라톤 전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용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온 헬레니즘 세계가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그리스인들은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자유를 위해 싸우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테르모필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니다스 왕의 지휘 아래 스파르타인 300명이 다른 동맹군들과 함께 페르시아군 전체의 주력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한 명까지 싸웠고 자기 희생과 영웅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서 애도하는 그들의 위협은 더 큰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아테네 함대가 페르시아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살라미스 해전은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배에 부딪히는 파도, 전사들의 함성,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해군의 지원을 받지 못한 페르시아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은 단순한 일련의 전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힘, 그리고 독특함을 인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철학, 예술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문명의 토대이자 싸워 이겨낼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의 적은 경쟁자를 만들어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통합에 기여하고 정신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대결, 이 시련 속에서 새로운 헬라스가 탄생하여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새로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전투의 함성, 페르시아의 위협이 물러간 후 투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된 아테네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으로 가득했던 도시 상공은 이제 장미와 지혜의 향기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얀 대리석 건물들을 은은하게 비추는 햇살은 이 꽃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바로 이 순간 위대한 전략가이자 웅병하였던 페리클레스가 숙련된 조타수처럼 그의 배, 즉 아테네 국가를 고요하지만 비옥한 물길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아고라의 청중을 사로잡고 그의 말은 씨앗처럼 비옥한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포부를 낳습니다. 탁월한 지성과 확고한 의지를 지닌 페리클레스는 이 시대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진정한 힘은 해군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폴리스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도록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삶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침묵의 증인이었던 돌들이 이제 조각가의 끌 아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신 아텐에게 바쳐진 장엄한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은
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늘고 힘찬 기둥들은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찬가처럼 푸른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프리즈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테네인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열망하는지 모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돌, 대리석 위로 떨어지는 모든 빗줄기는 웅장한 설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건축가, 조각가, 예술가 모두 완벽함이라는 관념에 영감을 받아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쥐고 있던 그들의 손은 이제 시대를 즐겁게 할 걸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롭고 불굴의 헬레니즘 사상의 정신은 이러한 창조물에서 드러났습니다. 철학자들은 올리브 나무 그늘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존재의 신비, 인간 본성, 그리고 우주의 법칙을 탐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그들의 대화는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켜 이념의 세계와 완벽한 국가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논리, 윤리,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테네 극장에서는 비극과 희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으리피데스 등 심오한 의미로 가득 찬 그들의 희곡은 관객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며 삶과 죽음, 운명과 자유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숙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공공생활의 일부이자 세상을 이해하고 시민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삶의 리듬은 더욱 절제되었지만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장의 아침 소음은 대화를 나누러 서두르는 철학자들의 조용한 발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서 하늘은 황금빛과 자줏빛으로 물들었고 거리는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통치에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졌습니다. 이는 대담하고 과감한 실험이었지만 모두가 전체의 일부라고 느낄 때 사회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민중에게 연설하며 아테네의 위대함, 세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동안 이룩한 것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으며 모든 승리 뒤에는 시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번영의 시대에 예술과 과학은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조각가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조각상을 만들어냈고 인체 해부학적 구조와 감정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신전과 건물을 장식하며 신화와 일상생활의 장면들을 생동감 넘치는 프레스코화로 표현했습니다. 시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영웅의 용기, 그리고 사랑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수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지식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유클리드, 히포크라테스, 헤로도토스,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아테네는 헬레니즘 세계 전역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학자, 예술가, 철학자, 그리고 장인들이 도시의 기회와 분위기에 이끌려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테네는 아이디어의 용광로이자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오래된 것이 재해석되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는 단순한 역사의 한 시기를 넘어 인류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힘을 믿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헬레니즘 사상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문화와 문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시대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햇살 아래 빛나고 아고라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웅웅거리는 동안 이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햇살 아래 빛나고 아고라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웅웅거릴 때 이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쪽 어딘가 햇볕에 바싹 말라버린 땅과 험준한 산 속에서 또 다른 힘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로 바람이 불어와 철과 인내의 향기를 실었습니다. 돌과 의지로 조각된 도시 스파르타는 우뚝 솟은 아테네를 노골적인 회의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테네 광장은 자유와 지혜를 노래했고 스파르타 변경은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엄격하고 단조로운 훈련의 리듬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파르타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신전을 짓지 않았고 신이나 영웅의 조각상으로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기념물은 이상적인 전사인 인간뿐이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는 모든 소녀는 무자비하게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체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고게? 이것이 바로 이 교육 체계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드러움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고통,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사들이었습니다. 문해력은 극히 낮았고 검, 창, 방패를 다루는 능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몸짓, 말투, 눈빛,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표, 국가에 대한 봉사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금욕적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옷은 거칠었습니다. 사치는 적이었고 개성은 의심스러운 일탈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의 삶 전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하거나 병든 불운한 유아들은 자연의 섭리에 맡겨져 타이게토스 산 정상에 버려졌습니다. 혹독한 환경이었지만 스파르타인들의 관점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자만이 국가의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아테네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통해 건강한 아이들, 즉 미래의 전사들을 낳기 위해 몸을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하나의 목표, 즉 스파르타 혈통의 계승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인격을 단련하는 것 외에는 예술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전투 창화였고 춤은 모의 전투였습니다. 스파르타 시스템은 독특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군대, 전투에서 죽음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는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방패와 창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유명한 팔랑크스는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모든 전사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가까이 있는 동료의 지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싸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규율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사회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어떤 혁신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땅을 경작하고 주인을 먹여 살리는 노예 농부 헬로타이족의 노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헬로타이족은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그들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은 스파르타인들에게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이 군사력,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아테네가 황금기의 황금기를 누리며 번영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개방성을 갖춘 아테네 민주주의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모습을 스파르타는 지켜보았습니다. 아테네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그 영향력이 헬레니즘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감탄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깊고 차가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인들을 나약하고 경박하며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과 철학을 공허한 말로 민주주의를 혼돈으로 여겼습니다. 힘과 질서,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금과 예술이 아니라 강철과 규율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폭풍의 예감처럼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모든 움직임을 도전으로 아테네의 새로운 해상 승리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은 없었지만 의심과 음모 그리고 상호 적대감이 팽배했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양극을 이루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점점 더 서로에게 끌리며 필연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시기였습니다. 아테네는 자신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없다는 확신을 품고 건설하고 창조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파도가 일고 있었고 거침없는 힘으로 그들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스파르타는 인내심 있고 체계적으로 병력을 강화하며 세상의 철권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고 변화를 가져왔다. 다가오는 폭풍의 전조처럼 깊고도 뚜렷한 침묵이 헬레니즘 도시 국가들의 세계를 뒤덮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지만 이 기만적인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자신의 찬란함에 도취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양식을 끊임없이 엮어가며 모든 돌이 예술과 사상을 숨쉬게 하는 장엄한 신전들을 세웠다. 날렵한 제비처럼 아테네의 배들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아티카 국경 너머까지 무역과 영향력을 실어 날랐다. 황금기는 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크로폴리스의 그늘 아래 스파르타의 소박한 변경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강철과 규율로 단련된 삶을 살았던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의 화려함을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였고 모든 발걸음이 신중하고 모든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자유 속에서 무정부 상태만을, 예술 속에서는 무의미한 변덕만을 보았습니다. 전사의 길, 의무의 길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참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을 필연적인 대립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거인 사이에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테네의 모든 행동, 새로운 동맹, 그리고 모든 해상 승리는 스파르타의 도전이자 자신들의 가혹한 삶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때 형제애가 득세했던 도시 국가들도 이제 의심과 음모로 가득 찼다. 사소한 충돌, 지역 갈등, 무역로를 둘러싼 분쟁이나 소규모 도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다툼 등 이 모든 것은 다가올 천둥의 메아리이자 전죄에 불과했다. 아테네 못지않게 해상을 누비던 강력한 무역 중심지였던 코린트는 이러한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코린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아테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배층은 아테네의 패권을 두려워하며 점점
스파르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항상 막강했던 코린트 해군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아테네인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무역로를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양보와 요구 거부는 약점으로 간주되는 지정학적 게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펠로폰네소스 반도 깊숙한 곳에서 한때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었던 메세니아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던 스파르타는 모든 반대의 기미를 잔혹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불의는 분노를 낳았고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수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메세니아인들의 봉기와 비밀 집회에 대한 소문이 아테네에 전해지자 일부 아테네 정치인들은 이를 스파르타를 약화시키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원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는 복잡한 긴장의 그물망 속의 또 다른 실마리였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적으로 간주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아티카와 국경을 접한 보이오티아는 항상 내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도 테베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와 주기적으로 동맹을 맺으며 두 나라의 경쟁 관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스파르타의 영향력 아래 테베는 점점 반아테네 연합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수많은 내전을 겪은 테베의 중장보병들은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고 그들이 스파르타로 이탈한다면 세력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유능하고 유창한 외교관들은 헬레니즘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보호와 무역 특혜를 제공했고 황금기의 결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국가, 특히 스파르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시국가들은 스파르타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아테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더 많은 노골적인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에게 해 섬들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운명은 해군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때 델로스 동맹에 속했던 도시들은 아테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고 바다에서 아테네 해군에 도전할 수 없었던 스파르타는 지상군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며 단거리 해상 항해를 통해 섬들을 침공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려던 아테네 총독들은 스파르타 연합군과 충돌했고 비록 국지적이었지만 이러한 소규모 충돌은 대전쟁의 전조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대감에 얼어붙어 있던 이 시기에 아테네의 예술과 철학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걸작을 창작했고 극작가들은 영웅들이 운명에 맞서는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이러한 작품들은 고조되는 긴장감을 반영했습니다. 의심,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연약함에 대한 경고의 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대함에 눈이 먼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징조들의 진정한 의미를 항상 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점점 더 당열하고 단호해졌습니다. 법, 교육, 문화는 전쟁 준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든 스파르타인은 다가올 갈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스파르타 사회는 전쟁 발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아테네와 과두 정치 스파르타, 금과 강철, 철학과 규율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 두 이념, 두 발전 경로의 충돌이었습니다. 사소한 충돌, 외교적 책략, 무역 전쟁,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슬을 잇는 고리에 불과했습니다. 국경 너머로 스치는 모든 소리, 속삭임, 모든 시선에서 폭풍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헬레니즘 도시 국가들은 다가오는 변화의 향기로 가득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헬라스의 먼지 낀 길, 돌 하나하나에 지난 전투의 기억이 깃든 그 길에서 두 강대국이 맞붙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고대로 뻗어 있는 뿌리를 가진 두 그루의 거대한 나무처럼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결정적인 충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전에는 올리브 숲을 스치듯 지나가고 배의 돛을 흔들던 바람은 이제 폭풍의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공기는 더욱 짙어졌고 바다의 소금 냄새와 평원의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수세기 동안 이야기꾼들의 노래와 신전 벽화 속에 살아 숨쉬던 신화들이 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되었다. 햇살과 바닷바람에 씻긴 아테네는 황금기를 빛냈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아크로폴리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상과 예술, 그리고 자유의 중심지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마치 연약한 꽃처럼 이곳에서 꽃피어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철학자들은 현명한 정원사처럼 이성의 씨앗을 키웠고 극작가들은 능숙한 직조공처럼 극장 무대에 인간 운명의 패턴을 엮어냈습니다. 아테나의 장엄한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은 이러한 꽃피움의 상징이었으며 모든 돌과 기둥은 조화와 완벽함을 상징했습니다. 대리석 현관의 그늘 아래 정의, 존재의 본질, 그리고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지성의 힘, 해군의 무적함,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 전체를 이끌 권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빠르고 우아했으며 무역, 문화, 그리고 물론 권력을 가지고 바다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근처 펠로폰네소스 반도 깊숙한 곳에 스파르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철과 규율로 벼려진 정신의 요새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주민인 라케다이몬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녀는 혹독한 양육을 거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거대한 방패와 같았고 모든 시민은 질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단일 장치의 톱니바퀴였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사치나 과도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무, 명예, 그리고 명령의 완벽한 수행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인들의 세련됨을 경멸했고 오히려 나약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결, 인내,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방진, 방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한때 공동의 적에 맞서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아득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의 위협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상호 불신이 자리 잡았으며 이는 공공연한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수장이 된 아테네는 수많은 도시 국가를 자기 주변에 모아 자신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동맹국에서 국고로 흘러들어온 금은 아테네인들의 야망에 불을 지펴 새로운 신전, 새로운 배, 새로운 성벽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통치하며 도시의 활력을 번영과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 위대함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패권을 원치 않던 스파르타는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패권에 불만을 품은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아테네의 권력, 부, 그리고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두려움은 스파르타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철통 같은 규율과 흔들림 없는 의지를 지닌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황금기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긴장감은 폭풍 전야처럼 고조되었다. 사소한 충돌,
국경 분쟁, 무역 갈등은 다가올 폭풍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외교관들은 타협점을 찾으려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말은 점점 커지는 불만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성공에 눈이 먼 아테네는 그 아래 펼쳐진 시면의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반대로 스파르타는 더욱 단호해졌다. 전투에 노련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충돌에 대비했다.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이전에는 시원함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필연성을 속삭였다. 세상은 기대감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첫 햇살이 지평선을 물들이자 분명해졌다. 거대한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신화와 전설이 현실이 되고 헬라스의 운명이 전장에서 결정될 전투였다. 두 세계, 두 이념, 두 발전 경로의 충돌이었고 이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아무도 오늘이 황금기의 종말이 아니라 새롭고 비극적인 장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될 줄은 몰랐다. 한때 빛나는 별이자 헬라스의 심장이었던 아테네는 차가운 변화의 바람이 황금빛 지붕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맑았던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며 폭풍을 예고했다. 권력 다툼, 두 세계의 충돌로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세를 더해가며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들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아테네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또 다른 시련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시의 영혼 속에서 싹을 틔우는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바다를 정복했던 아테네의 자랑이자 막강한 해군은 이제 그들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위대함을 약속했던 야심찬 계획이었던 시칠리아 해전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던 거대한 3단 노선은 이제 부서진 장난감처럼 해저에 누워 있었고 도치대는 묘비처럼 물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바닷물은 불길한 기운으로 변해 재와 공포로 뒤덮인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훌륭한 아들들인 수천 명의 전사들이 낯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자연의 포효와 적의 무기 충돌 속에 묻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힘과 자신감을 앗아간 피바다였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인지 아테네가 아들들을 애도하던 그 순간 또 다른 재앙이 도시를 덮쳤다. 바로 역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 부귀와 가난, 명예와 치욕을 가리지 않고 열기와 절망의 숨막히는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다. 항구 지역의 번잡함과 소음 속에서 역병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집과 사원, 그리고 가족들의 가슴 속 깊이까지 파고들었다. 죽음의 냄새가 끊임없이 거리를 뒤덮었다. 한때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신음소리와 발을 질질 끌며 움직이는 조용한 발소리로 가득했다. 플루트와 심벌즈 소리에 맞춰 당당하게 걸어 나오던 사람들은 이제 지쳐 쓰러졌고 눈은 타오르고 숨은 거칠어졌다. 약도 기도도 막을 수 없었다. 죽음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제 왕들을 치료했던 의사가 오늘은 침상에 누워 기억을 잃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들은 이제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피했다. 도시의 분위기는 변했다. 아테네를 항상 특징지었던 편안함과 미래에 대한 확신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두려움이 뿌리를 내렸다. 역병과 함대의 파괴와 함께 아테네인들의 마음속에는 환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상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인간성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민주주의는 이제 연약하고 역경에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밝혀 주어야 할 철학은 죽음과 고통 앞에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조화를 찬양했던 예술은 이제 씁쓸한 비웃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이 바다와 거리에서 죽어갈 때 신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을 번영으로 인도했어야 할 지혜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때 확신에 차 있던 목소리들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다. 한때 영감을 주었던 말들은 이제 불신만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때 문명의 보루였던 도시 자체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한때 아크로폴리스에서 꽃향기를 실어 날랐던 바람은 이제 질병과 재해의 향기만을 실어 날랐다. 한때 권력과 자유를 상기시켜주던 피레아스 해안의 고요한 속삭임은 이제 애절한 노래처럼 들렸다. 그림자는 길어지며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빛깔을 삼켜버렸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었던 도시 아테네는 이제 스스로를 구원해야 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지 않았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전사들은 상처뿐 아니라 패배의 쓰라림까지 안고 돌아왔다. 한때 번쩍이던 그들의 갑옷은 먼지와 피로 뒤덮였다. 한때 용기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지치고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은 전우들이 쓰러지고 꿈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한때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집들은 이제 텅 비어 있거나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던 여인들은 이제 그들을 애도했고, 그들의 눈물은 길바닥의 먼지와 뒤섞였다. 한때 광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이제 창가에 앉아 두려움과 혼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테네의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파르테논 신전조차 이 모든 것을 슬픔에 잠긴 듯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도시 위로 우뚝 솟은 대리석 기둥들은 이제 웅장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말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리즈에 묘사된 신들은 필멸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한때 다른 나라들을 인도하던 빛나는 등대였던 아테네는 이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공포로 촉발된 내부 갈등은 도시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자신의 이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슬픔에 잠긴 시민들은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상실은 아마도 전쟁의 가장 끔찍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상이 무너지고 신앙이 사라지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는 자신을 잃고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함대와 아들들을 잃은 아테네는 영혼의 일부 또한 잃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도시는 이제 약하고 취약한 상태로 붕괴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아테네 상공의 공기는 무겁고 질병과 슬픔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침묵은 이제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폭풍 앞에 모든 것이 고요히 멈춰 섰고, 그 흔적은 오직 죄와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마치 황금기가 진정으로 끝나고 길고 어두운 밤만이 앞에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대함, 쇠퇴, 그리고 투쟁의 기억 또한 우리 유산의 일부입니다. 한때 북적이던 아테네 광장을 뒤덮은 고요함은 불안함을 자아냈다. 마치 그림자 속의 도사린 공포처럼 고통과 실망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어렴풋이 저물어가는 햇살에 비친 파르테논 신전의 장엄한 기둥들은 슬픔에 잠긴 침묵 속에 고개 숙인 듯했다. 이곳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전쟁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고 불멸처럼 보였던 그 이상들은 상처를 입었다. 대리석에 새겨진 신들은 마치 필멸자들을 슬픔 속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선 듯했다. 공기는 탁했고 질병과 상실의 냄새가 새으며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이제 지치고 초췌해 보였다. 언덕을 스치는 바람에는 패배의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역사는 진공을 혐오합니다. 한 빛의 빛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다른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진 아테네는 그림자 속에 묻혔지만 그것은 단지 한순간 새로운 장을 여는 짧은 휴식일 뿐이었습니다. 항상 엄격한 규율과 군사적 용맹의 법칙에 따라 살아왔던 스파르타는 이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전투에 노련하고 고난에 익숙한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아테네식 피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듯 했을 때 그 저울의 무게가 기울어졌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양대 축이 맞붙었던 거대한 충돌,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 해군과 부로 찬란했던 아테네는 무너졌습니다. 자부심의 원천이자 지배의 도구였던 해군력은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를 황폐화시킨 전염병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아테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준 페리클레스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에 대한 환멸과 정의와 승리에 대한 믿음의 약화는 어떤 전투 못지않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화려함에 늘 가려져 있던 스파르타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어렵게 얻은 스파르타의 패권은 흔들릴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엄한 얼굴과 불가사의한 눈빛을 지닌 스파르타 전사들은 이제 운명의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아테네의 깃발 아래 당당히 우뚝 섰던 도시들은 이제 도처에 나타난 스파르타 수비대를 경악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샘물 위의 얼음처럼 깨지기 쉬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규율과 억압 위에 세워진 스파르타 시스템은 공포에 기반한 질서만을 제공했습니다. 법은 가혹했고 사회는 폐쇄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스파르타를 지탱해온 전사 정신은 평시에 세상을 다스릴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전쟁에는 능했지만 외교에는 능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는 법은 알았지만 창조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패권은 매력이 아닌 무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예속된 도시들에서는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테네는 패배했지만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적 번영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사상, 예술, 철학은 스파르타의 권력이라는 베일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헬라스 전역에서 아테네의 과거 위대함과 모든 시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파르타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정복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감도 새로운 지평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치는 마치 길고 혹독한 겨울과 같았습니다. 자연은 얼어붙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전투에 헌신한 전사들은 건설자의 역할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효과적이었던 그들의 방식은 평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때 예술과 과학이 번성했던 도시들에는 이제 경계심이 팽배했습니다.
무역은 침체되었고 소통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단어가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정복당한 도시 국가를 다스리도록 임명된 스파르타 총독들은 종종 무례하고 참을성이 없었으며 지역사회의 미묘한 삶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가져왔지만 그 질서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스파르타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상황의 무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 경제의 중추를 이루던 억압받는 농민 헬로타이족은 스파르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고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감독관 에포르족은 이제 동료 시민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통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습니다. 긴장감은 댐 앞의 물처럼 고조되었습니다. 승리로 시작했던 스파르타의 패권은 점차 부담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통제와 억압이 필요했고 이는 스파르타의 자원과 힘을 고갈시켰습니다. 한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전사 정신은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대신 스파르타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낡은 질서에 매달렸습니다. 전 세계가 기대감에 얼어붙은 듯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를 뒤덮은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긴장된 기대감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지배력에 도취된 스파르타는 발밑에 펼쳐진 시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거둔 승리는 새로운 격변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아테네 문화를 동경했던 도시들에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황금기의 사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굴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분노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스파르타식 규율은 변화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더욱 강화할 뿐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한때 피로 물들었지만 이제는 풀로 뒤덮인 들판을 비추었다. 바람은 마치 영광과 몰락에 대한 고대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스파르타의 패권, 그 눈부시지만 짧았던 승리의 순간은 그 안에 스스로의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 너머를 볼 줄 알고 변화의 숨결을 감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명백했다. 아테네는 패배했지만 기억과 사상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그 유산은 그리스의 가장 먼 곳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순간적으로 강해졌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마치 체에 물을 담아두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전에는 사소해 보였던 사소한 충돌들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모든 봉기, 모든 반란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전통에 푹 빠진 스파르타의 통치자들은 평화가 어떻게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적들을 분쇄해야 할 것만 보았을 뿐 새롭게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스파르타의 역사는 아테네의 역사처럼 장엄함과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력이 정점에 도달한 듯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세력이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를 뒤덮은 침묵은 새롭고 더 거대한 대결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패권을 장악한 스파르타는 자신의 힘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의 시대가 거침없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는 역사의 영원한 춤에서 잠시 중단된 잠시의 휴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이미 성숙해가며 기존 질서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헬라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승리한 스파르타는 기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장에서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스파르타의 철통 같은 규율은 제각각 다른 도시 국가들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패권국의 약함을 감지한 각 도시 국가는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아테네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부활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도시들은 새로운 지원과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북쪽에서 이전에는 그리스 세계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문화와 전통은 남부 도시 국가들의 세련된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야망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마케도니아의 통치자들은 다른 이들이 혼돈만을 바라보던 곳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곧 그리스 전역에 이름을 떨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그리스인답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적의 약점을 공략하여 서로 다른 부족들을 자신의 깃발 아래 하나로 통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위대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테베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르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를 상대로 승리한 후 테베는 한동안 그리스 세계를 진정으로 지배했습니다.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처럼 테베도 강력한 전통을 가진 도시 국가였지만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테베는 일시적으로 강해졌지만 그들의 패권은 스파르타만큼이나 위태로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는 이러한 전략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술을 훈련시켰으며 이웃 나라들로부터 최고의 전술을 차용했습니다. 긴 창, 즉 사리사로 무장한 그의 팔랑크스는 강력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약화된 분열된 그리스가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국가들 간의 긴장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동맹을 제안하고 보호를 약속한 다음 적절한 때가 되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기반이었던 폴리스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낳아온 자치도시 국가라는 개념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독립에 익숙해진 시민들은 외부 통치자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내부 갈등은 이러한 독립을 점점 더 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돈에 지쳐갔습니다. 비록 그것이 복종을 의미하더라도 평화와 질서를 갈망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는 이러한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의 내부 갈등과 자신이 부추긴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를 구해낸 구원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단결과 여전히 적대적인 페르시아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위협을 느낀 테베는 필리포스에 맞서 그리스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필리포스를 야만인이자 그리스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스파르타와 이전에 적대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역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약화되었지만 독립성을 중시했습니다. 공동의 적에 직면하여 일시적이고 위태로운 단결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는 더 교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군대에 있는 반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힘은 분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를 사용하고 뇌물을 주고 위협하고 동맹을 맺고 결국에는 깨뜨렸습니다. 그는 정치판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마침내 그에게 맞서 연합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38년에 벌어진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장에서 두 세계가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다른 한쪽에는 무적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도시 국가 독립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유를 위해 싸워온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마케도니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포스의 주요 적대 세력 중 하나였던 테베는 특히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테네는 지위를 유지했지만 마케도니아의 패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폴리스 체제의 쇠퇴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탄생한 민주주의, 철학, 예술의 위대한 사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발전의 공간을 찾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경쟁으로 점철되었던 거대한 도시 국가 시대는 과거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제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도시의 광장이 아니라 왕의 궁정과 거대한 군대의 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한때 막강한 강대국이었던 테베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필리포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지도 아래 마케도니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질서와 규율의 자리를 내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무력에 기반을 두었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무력은 종종 덧없이 사라집니다. 폴리스 체제의 쇠퇴는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초점은 폴리스 내부 세계에서 더 넓은 헬레니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테네에서 탄생한 사상들은 이제 지중해 전역과 그 너머로 퍼져나갔지만 새로운 맥락 속에서였습니다. 옛 영웅들이 무대를 떠나고 새로운 영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그들의 이름은 아직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족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리스 문화는 동양의 전통과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폴리스 체제의 쇠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헬라스의 위대한 유산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듯했다. 바람은 숨을 멈추듯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강대국들이 연이어 등장한 풍경을 비추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인 연못의 물처럼 느리게 흐르던 시간이 이제 속도를 더해갔다. 마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영원한 대립에 지친 역사 자체가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더욱 빨리 이끌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로 한 듯했다. 그리스인들의 운명이 아골에서 탁 트인 하늘 아래
시민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 결정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결정은 어두운 회당에서 내려졌고 장군과 왕들은 수군거리고 온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서 저울질당했습니다. 얼마 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용기 있는 테베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두 거인을 대체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너무 야심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 마케도니아가 등장했습니다. 필리포스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겨졌던 개인의 자유가 엄격한 규율과 질서에 자리를 내준 세상이었습니다. 무력에 기반한 질서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폴리스 체제의 쇠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각 폴리스의 폐쇄적인 세계 대신 헬레니즘 세계 전체가 이제 그리스 사상에 개방되었습니다. 아테네 황금기에 탄생한 사상들, 즉 민주주의, 철학, 예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인들이 이전에는 전설 속에서만 접했던 땅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달랐습니다. 고대 동양의 전통과 어우러진 그리스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전례 없는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던 옛 영웅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공기는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헬라스의 위대한 유산은 그 힘을 잃지 않고 수천 년에 걸친 끝없는 여정의 새로운 단계,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새벽을 앞둔 고요함은 모든 곳에서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 바람의 숨결 하나하나에 느껴졌습니다. 아테네의 끝없는 분쟁, 스파르타의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비극에서 얻은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씨앗처럼 변화의 바람에 실려 새로운 땅에서 싹을 트이울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도시국가, 모든 시민, 모든 전사는 이 거대한 역사의 모자이크에 각자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때로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흔적은 우리 내면, 우리의 열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아테네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통치 형태를 넘어 세대를 거쳐온 인류가 열망하는 영원한 이상이었습니다. 존재와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철학은 수많은 세계적 가르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른 예술은 수세기 동안 예술가와 조각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온 인류에게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규율, 즉 의무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능력은 질서와 불굴의 의지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조차도 성찰과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거대 도시 국가 간의 결투에서 생생하게 드러난 이러한 대조와 대립은 인간 본성의 다면성과 더 나은 길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한때 끝없이 이어지던 전쟁들이 이제는 가혹하지만 필요한 교훈으로 여겨졌습니다. 공통의 적에 맞서 분열된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를 분열시켰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내부 갈등의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갈등, 승리와 패배는 집단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폴리스 체제가 쇠퇴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폴리스 체제는 변화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형태를 띠었습니다. 한때 소수 시민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사상들이 이제 전 세계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정복으로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요로워진 시기였습니다. 동양의 지혜, 아프리카의 관습, 이 모든 것이 그리스 유산과 융합되어 새로운 철학운동, 새로운 예술 형태, 그리고 새로운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새로운 발견에는 과거의 메아리가 감지되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탐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이 모든 것 속에 고대 그리스인들의 위대한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장엄한 사원과 조각상의 폐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상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시대였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메아리를 품은 무언가가. 세상을 감싸는 침묵은 끝이 아니라 전조였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견, 끝없는 흐름을 이어가며 그 안에 시대의 지혜를 품은 새로운 역사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 주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속된 시간 흐름의 일부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거대 세계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산, 사상, 교훈은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하며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상, 새로운 포부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변화에 늘 앞서던 침묵이 이제 세상을 뒤덮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미래가 가져올 일, 그리고 과거의 메아리가 새롭고 미지의 세상에 어떻게 울려 퍼질지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먼지만 씻고 지혜의 밝은 불꽃은 영원토록 간직한 채 수세기의 먼지를 실은 바람이 폐허 위로 속삭인다. 한때 장엄한 아크로폴리스와 엄숙한 막사가 있던 곳에는 이제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 그림자만 춤추고 있다.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두 세계는 돌멩이와 전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다. 이 유산은 시간의 천을 엮어내는 가느다란 실이며 우리를 과거와 이어준다. 민주주의와 철학의 요람이었던 아테네는 시대를 앞서가는 촛불처럼 쇠락했습니다. 한때 그리스의 따스한 하늘 아래 대리석으로 빛나던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지혜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하나둘씩 페리클레스의 정신을 붙잡으려 소크라테스의 논쟁이 메아리 치듯 들려오듯 베이디아스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사라지고 빛은 희미해집니다. 이곳에서 탄생한 이상, 즉 사상의 자유, 지식에 대한 갈증, 조화를 향한 노력은 더욱 복잡한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 빛은 사라져 집단의식의 일부가 되었고 정의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사 요새이자 규율과 힘의 화신이었던 스파르타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적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던 철벽은 오래전에 무너져 먼지가 되었습니다.
전사들을 양성하고 아이들이 복종과 희생을 배우던 화로는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정신, 굽힐 줄 모르는 의지, 의무에 대한 헌신, 질서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고요하고 확고한 의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속의 말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스파르타 사회 모델은 구조, 자제력, 그리고 집단적 책임의 중요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형성한 두 거인의 결투에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유와 자기 표현을 향한 아테네의 열망과 규율과 질서를 향한 스파르타의 열망, 이상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실용주의와 힘, 영원한 춤으로 얽힌 이 두 힘은 우리 세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아테네인처럼 조화를 추구하지만 스파르타인처럼 안정을 중시합니다. 지식과 자기 발견에 목말라 하지만 규칙과 경계의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이 세계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사상, 실수,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 공유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열망과 약점을 봅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아테네를, 질서를 갈망하면서 스파르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상의 연약함, 권력의 대가, 그리고 변화의 불가피성 또한 기억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테네 함대의 파괴, 파괴적인 전염병, 신과 인간에 대한 환멸, 이 모든 것은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패권은 짧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지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테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등 새로운 강대국들이 옛 강대국을 대체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쌓아놓은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일몰의 모습은 단순히 죽어가는 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시대의 은유이자 완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새벽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먼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씨앗도 실어 나릅니다. 가장 큰 몰락 이후에도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땅을 감싸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이 아닌 기대를 듣습니다. 두 위대한 세계의 메아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어떻게 계속 울려 퍼지며 그들의 길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각인된 우리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햇살이 파르테논 신전의 본구리에 닿고 방패의 무게가 스파르타 전사들의 손에 남아있을 때 두 위대한 헬레니즘 도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갑작스러운 종말은 없었고 마치 활기로 가득했던 하루를 마치고 저녁 바람이 잦아들듯 천천히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한때 승리의 길에서 아테네의 깃발을 펄럭였던 바람이 이제 폐허 사이로 속삭이며 수세기의 먼지를 흩뿌립니다. 아크로폴리스를 감싸는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들의 논쟁, 지혜, 그리고 실수의 메아리가 인류 기억의 영원한 춤 속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며 두 세계관, 두 발전 경로의 충돌로 시작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결투는 한쪽의 몰락이나 다른 쪽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구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논할 때 아테네의 언변이 메아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스파르타의 불굴의 의지를 느낍니다. 그들의 열정, 희망, 비극, 이 모든 것은 고대 성벽의 돌 아래 묻혀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열망과 의심 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티카의 모래와 펠로폰네소스의 산맥에서 탄생한 이 도시들은 세상의 단순한 건축 기념물이나 군사 전략 그 이상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사상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테네 아고라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본래의 추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아테네 황금기에 절정에 달했던 예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아름다움과 조화를 일깨워줍니다. 스파르타의 전사 정신, 규율, 그리고 의무에 대한 헌신은 끊임없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의지와 희생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위대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기억합니다. 이상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유혹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힘이 얼마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아테네를 황폐화시켰던 역병과 스파르타의 지배에 수반되었던 잔혹함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수천 년을 아우르는 경고입니다. 그것들은 가장 찬란한 문명조차도 시련을 겪을 수 있으며 화합으로 가는 길에는 열망뿐 아니라 지혜, 힘뿐 아니라 연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테네 함대의 마지막 함선들이 푸른 액의 해에 가라앉고 스파르타의 방패가 망각의 먼지로 뒤덮였을 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리듬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헬라스 위로 부는 바람은 바다와 쑥의 향기뿐만 아니라 시간의 속삭임을 실어 나릅니다. 모든 시대에는 새벽과 황혼이 있지만 과거에 뿌려진 씨앗은 미래에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두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성과 자유를 외치는 아테네의 목소리, 의무와 불굴의 의지를 일깨워주는 스파르타의 목소리. 이 목소리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 존재의 복잡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대립, 경쟁, 그리고 공유된 유산, 이 모든 것이 우리 세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마치 지나간 날의 작별을 고하듯이 물들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고대 유적의 평화, 영원한 기억의 평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야기는 닫힌 장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울려 퍼지는 끝없는 선율입니다. 가장 찬란한 승리와 가장 쓰라린 몰락 이후에도 빛, 진실, 그리고 의미를 향한 영원한 갈망이 남아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제는 신화가 된 그들의 결투는 영감의 원천이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성찰 속에, 이 고요한 기억 속에 그들의 불멸이 있습니다.